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주말에는 세상의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 뭐 이거죠. 예. 네. 좀 부르지 않나요? 네. 예. 나쁘지 않았어요. 예, 나쁘지 않았죠. 좋지도 않았습니다. 예. 옆에 오늘 나와 계신 분, 예, 잘 보이시죠? 언제나 경제 이슈를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리고 그 옆에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해 주시는 네. 경제쇼 플러스의 복덩이. 예, 오유래 씨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네. 지난번 유튜브였죠? 네. 누구 나왔었나요, 그때? 부동산. 네. 이광수 연구위원 나왔. 네, 네. 그 프로가 거의 20만에 육박하는. 아, 정말요? 예, 시청자 수를. 와. 이것 때문에 이제 매불쇼에 나가서 오윤혜 씨가 나 때문에 최경영이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마타도를 지금 하고 있다. 기자님, 지난주 네. 댓글에 기자님 엄청 혼나시던데, 말 뭐라고요? 너무 많다고. 제가 좀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예. 아는 게 많으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예, 새로운 MC를 꿈꾸고 있습니다. 참견형, 개입형 MC. 네네. 예, 오늘도 이제 그 개입형 정부, 그리고 무개입형 정부,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논쟁을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제가 대세라는 게 네. 개입형 정부가 대세예요. 개입형 MC가 대세입니다. 아, 이번 주도 악플을 많이 하실 수는 없으시겠네요. 되게 악플 많을 것 같은데. 예, 예,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을 오늘 이야기해 주실 거잖아요. 예. 굉장히 오래된 네. 경제학에서 그렇죠. 이슈고, 그리고 논쟁거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대로 잘 알고 있지를 못해서 네. 이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편견이 많아요. 큰 정부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처럼 아예 큰 정부, 작은 정부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네. 교수님이 네. 최병훈 교수님이 미국 경제사 전공이시죠. 예. 우와, 멋지다. 네. 그래서 박사가 미국 경제사 전공이신 분들이 네. 정말 많지 않아요. 그 미국에서 미국 경제사를 전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네. 미국에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어떤 사학을 공부를 한다는 거는 네. 정말 힘들어요. 그렇네요. 예. 대부분은 너무 기대됩니다. 방법론, 정략적 방법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따는 경우 많거든요. 그다음에 네. 본국을 연구하는 경우, 한국을 연구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정통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예. 큰 정부, 작은 정부 이게 무슨 뜻인지 예. 궁금합니다. 교수님. 이 큰 정부 지금 아까 얘기 나오다 보니까요. 네. 제가 이건 실제로 경험했던 건데요.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 토론을 하다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저랑 이제 이제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하고도 많이 하고 부딪히고 그래요. 그렇죠. 국회의원들하고도요. 예. 네. 근데 그 국회의원이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예. 그 당시 이제 여당이었었는데 예. 여당에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까지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기재부 관리였구나. H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였었고요. H대학의 경제학과 교수. 했었고 이제 이런 예. 분이었었는데 그 당시도 이제 뭐냐면 이제 재정 적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표현이 이제 그분들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큰 정부는 사회주의자. 큰 정부로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주의자의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만은 큰 정부라는 거예요. 사회주의자하고 큰 정부하고를 동의어로 쓰는 거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 미국 공화당이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회주의자, 네. 심지어는 나치, 뭐 이렇게 하면서 큰 정부로 복지 예산, 특히 오바마 케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있잖아요. 네. 그게 미국은 없는 거 아시죠? 알아요. 예. 근데 국민건강보험 하려고 하니까 사회주의자라고 비판했거든요. 그 국민건강보험도요. 예.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랬죠. 예. 소위 말해서 미국은 소위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가 있잖아요. 예.
있는데 노인들, 그다음에 이제 예, 취약층들, 예, 취약계층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예, 빈곤 소득선, 빈곤층의 소득의 65%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빈곤의 65%. 빈곤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고, 네. 그러면 취약계층은 그 사람들보다 65%를 밖에 안 벌어야 돼. 그 이하여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2만 4천 불 정도가 빈곤계층. 예.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65%만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6, 2, 12,000불, 13,000불 정도. 한 달에요? 1년에. 4인 가구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1,500만 원 정도만 벌어야 취약계층이 되는 거예요. 65세 이상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사회보장세를요. 예. 그건 미국은 사회보장세를 내고 있잖아요. 소셜 시큐리티 텍스라고요. 예. 그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만 사실 그것도 혜택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한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직장하고 이제 연계가 돼 있고요. 예. 직장 보험인 거지 일종이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아주 부자들은 예. 한 6% 정도 부자들은 자기 개인 사보험 들고 있고, 예?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간 보험회사한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제 한 10% 정도는 그러니까 아예 고용보험을 아니 고용보험이래 의료보험이 안 된 사람들이 있는데 예.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요. 예. 안 들고 있는데 오바마가 했던 게 오바마 케어가요. 대단한 게 아니라 차상위 계층 아까 65%로 빈곤선의 65%로 하다 보니까 예. 빈곤층의 상당 부분이니까 이게 흡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걸 조금 끌어올린 걸 가지고 좀 그렇게 간 거예요. 전 국민이 아니에요. 전 국민이 아니고. 예. 아. 그 의사들이 들고 정도인데도. 일어난 거예요? 의사들이? 의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제약회사.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험 산업이라는 게 엄청난 그 규모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험 산업은 당연히 반대를 하다 보니까 보험 산업의 로비를 받는 이제 뭐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번저번 이제 그걸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처음에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이 예. 네. 클린턴 때도 그러니까는 클린턴 때 사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네. 예. 그것도 고용보험. 아니 건강보험. 의료 예. 건강보험을요. 예. 그때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그렇죠. 예. 그때도 반대가 엄청 심해가지고 1기 때는 못하고 예. 2기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힐러리가 예.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민주당 내 좌파 쪽에 좀 있는 사람들 예. 거기에 좀 이제 그러니까 속하는 저거였었어요. 힐러리가요. 그랬죠. 로버트 라이시 장관하고 힐러리 예. 클린턴이 민주당 좌파였죠. 예,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반영돼가지고 시도했다가 시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미국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예. 반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요? 이해가 안 가가지고 네. 이해가 안 가가지고 더군다나 뭐냐면 중산층이라든가 뭐 서민층이라도 반대가 심한 거예요. 예.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그 이제 미국의 역사라든가 문화를 이해를 해야지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물론 내가 이제 물어본 층들은 되게 이제 백인들이고 이제 그랬었지만은 예. 이 백인들은 백인들은 처음부터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았어요.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라고 하면 본인이 태어나면서 독립될 때부터 그러니까 독립될 때부터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요. 그러니까요. 예. 예? 유럽은 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유럽도 이제 백인 국가들이잖아요. 예. 유럽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중세 뭐 농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농업에 의존해서 살 때는 토지를 그러니까 못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미국은 가가지고 신대륙 발견해가지고 인디언 쫓아내고서는 땅을 그냥 있었구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확보가 되니까. 예. 예? 미국 백인은 처음부터 중산층이었다. 처음부터 중층이었던 거예요. 말 되네. 예. 예.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보게 되면 제가 기억나는 게 링컨의 홈스테드 액트라 해가지고 자영농 창설법 해가지고 예.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땅을 개척을 하게 되면 한 50에이커까지 50에이커 뭐 어느 정도 아세요? 50에이커까지 그러니까 무상으로 가질 수 있게 1에이커가 한 3,000평이 조금 안 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백인들한테는 네. 이게 인디언 이제 추방해놓고 땅 영토 확장하면서 그러니까 그 땅들은 다 그러니까 백인들은 소유할 수 있다 보니까 국토가 엄청 크다 보니까 사람은 적고 예. 그때 청교도 넘어온 사람들 백인들은 소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땅 이거 당신 거야 하면서 그냥 소유권을 그냥 줘버렸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요. 예. 그래서 개척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만 열심히 생활하면은 예. 중산층 이상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믿음이 있구나. 그렇죠. 예. 내가 개척하면 이게 내 땅이 돼버리는 거네요. 네. 네. 그런 역사와 문화 저게 있다 보니까는 예. 그걸로 그러니까 자기들만 성실하면은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강한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은 봉건제가 없었던 나라로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영국이라든가 이쪽에서 유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그렇죠. 그 당시 그러니까 이미 건너갈 때는 유럽에서도 봉건제가 다 타파되고 난 이후잖아요. 예.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런 때잖아요. 예? 1700년대 이후에 건너가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그들 사이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소작이니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백인들은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들이 땅을 개척해서 정부가 인정해주고 소유권을 인정해주면 다 끝나버리니까 네. 정부가 자꾸 개입해서 뭔가를 하라고 한다든가 세금을 내라고 한다든가 네.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냥 다 정부 개입으로 보는 거네요. 사람들 생각이. 그러면 공감 능력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백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만큼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를 가질 수 있지만 자기네들보다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다면 원래 생각하는 게 이제 네.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획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토지를. 네. 그리고 이 사업을.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아무런 뭐랄까 죄의식이나 이런 거에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예.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정당한 것이고 일을 안 한, 일하지 않은 사람이 네. 제대로 그 성실하게 일을 안 해서 가난한 거는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 미국 학교에서 역사에서요. 예. 네. 인디언들에 대해서 역사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왜요? 왜? 그럼 자기들의 부끄러운 저거기 때문에. 아. 예. 그 인디언들의 희생 속에서 백인들이 사실 그렇게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기들이 자꾸만 얘기 꺼내봤자 부끄러운 저거다 보니까 그걸 안 가르쳐요. 예. 안 꺼내요. 예? 이제 그러니까 모르는 젊은이들은 많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미국 내에서 그런 생각을 쭉 가지고 있다가 18세기, 19세기까지 쭉 가지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야 이게 무슨 정부가 개입해서 우리를 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예. 부분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터진 게 이제 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예.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해요. 아, 예. 자본주의가 불평등이. 발전하면서. 예. 소득 네.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예.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경기 순환이 예. 이제 급격한 경기 순환이 19세기 말부터 굉장히 큰 이 변동들이 막 생기고 그래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건 대공황 정도 알고 있지만은 예. 이미 그게 한 1876년 이 당시에도 굉장히 큰 불황이 있었었고 그럼 그랬을 때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업 노동자로 사는 이런 시기다 보니까 예. 산업 노동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불황 때는 그러니까 다 실업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업자가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이런 풍토 속에서 예. 굉장히 생계 위기에 내몰리죠. 그렇죠. 네. 예, 생계 위기에 내몰리죠. 완전히 지가 이제 궁지에 내몰린 것처럼 당장 이제 근데 자기네들 먹고 살 힘드니까 지금 예. 나라에 돈 벌리는 거 아니야? 손 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산업사회 이후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가 있어서 땅을 개척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800년대 중반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노예 해방을 하잖아요. 근데 남북전쟁의 근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북부에 있는 산업 세력과 네. 남부에 있는 토지 세력, 지주 세력이 싸움을 한 거예요. 아, 네. 이 지주 세력은, 남부에 있는 지주 세력은 노예가 계속 필요했던 것이고 아,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노동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호황기를 거쳤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호황기로 쭉 이렇게 가다가 네. 19세기 말엽에 불황이 오니까 사람들이 잘렸다는 거지. 예. 우리가 흔히 남북 전쟁에서 예. 북부 세력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노예 해방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소위 말해서 휴머니스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예. 그거 전혀 아닙니다. 예. 자, 미국은 그러니까 토지 개척을 이게 개척을 통해서 땅을 소유할 수 있다 보니까는 네.
이 백인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농업으로 살아가더라도 예. 충분한 땅을 확보하니까는 그렇죠. 예? 확보하니까는 수입이 괜찮았던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이 도시에서 그러니까 산업 세력들이 임금 노동자로 끌어내려면은 예. 그 이상의 수입을 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동 인건비가 굉장히 처음부터 굉장히 높았었어요. 예. 노동력을 확보하기 힘드니까. 네. 노동력을 확보하기 힘드니까. 예. 그래서 임금이 처음부터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노동 절약적인 기술 혁신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던 이유가 그거예요. 예. 예. 교수님 저 좀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이해를 해야지 청취자들이 이해를 해요. 지금 이제 저분은 엄청 많이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모르는 걸 좀 여기까지는 따라왔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이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그 이제 건강보험제 가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국민건강보험. 예,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미국 서민들이조차도 굉장히 반대한다. 부정적인 것을 인식.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보면은 서민이나 저소득층은 좋아할 정책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반대하는 그 이제 이 풍토가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아까 여쭤보다 보니까 네. 거기까지 간 거고 거예요.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네. 예. 네. 넘어갔는데 하여간 네. 그러면서 미국에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요. 야. 왜냐하면 이게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실업자도 생기고 사회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요. 예. 19세기 말부터. 예. 그런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제를 계획적으로 계획을 하고 분배에도 개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 쉽게 이해를 하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대공황이라는 게 딱 펑펑 터지잖아요. 예.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미국의 경제학자들은요 얼마나 적응을 했었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속수무책적인 그런 그 태도를 보여요. 그러니까 예. 이게 대공황이라는 것이 이건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건 시장에다 그냥 하면 놔두면은 시원히로 해결되는 문제다. 예. 시장은 균형을 찾아가니까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손 그건 하죠. 예. 네. 근데 이제 갈수록 시간 갈수록 뭐 악화돼가고 막 예. 그러니까 악화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기껏 찾은 해답이 뭐냐면 노조 때문이다. 아, 노동조합 노조. 때문에. 진짜요? 예. 노조가 예. 네. 노조가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결정되는 임금보다 예. 높은 임금을 요구하다 보니까 네. 이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그걸 불려요. 예. 그러면서 그러면 그 노조를 없애면 이제 해결된다. 노조가 그러니까 이게 적인 거야. 그러네요. 예? 예.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발전을 해버렸구나.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케인즈나 그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이거 하나의 제도로서 이미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예. 예? 이거 없애면 노동조합이 뭐 저기 이걸 수용을 하겠냐 이거 그러니까요. 예. 미국 노동운동에 어쨌거나 그것도 쭉 19세기부터 쭉 산물인데 예. 이걸 없애는 거를 그러니까 저기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예? 이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은 삼성이 100년 전에 미국 생각을 가지고 온 거구나. 그러네요. 100년 전 미국 생각을. 예. 네.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예. 야 기본적으로 이게 왜 생기는 거냐? 공급이 수요를 그러니까는 소비가 뒷받침 안 돼서 생기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게 불황이 된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시장 경제에서 소비라는 것은 결국 가게하고 기업이 가는 건데. 그렇죠. 예? 예. 근데 결국 그러면 나머지 남아 있는 게 정부뿐이 없지 않냐? 예. 정부가 좀 그러니까 소비를 좀 늘리면 되지 않냐? 예. 이제 이런 이제 필요성이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네. 생겨.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이제 역할이 이제 필요성이 이제 제기된 거죠. 대공황 때 케인즈가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수정 자본주의죠. 수정 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시장 경제는 좋은 제도인데 이게 주기적으로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능력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예. 소득 불평등이 이게 심화되면서 갈수록 누적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1년에 만약에 10억 이상씩 버는 사람은 예. 그 수입 중에서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어느 정도 쓸 것 같아요. 뭐 한 1억 쓰면 뭐 충분할 그렇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10%뿐이 안 쓰는 거라고 자기 그렇죠. 소득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게 되면은 예.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그 소득 수입 중에 상당 부분은 소비로 안 되고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이 생산해봤자 그게 그러니까 소비로 처리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 경기 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결국은 정부가 그때마다 예. 좀 보완을 땜질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아, 예.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 세계가 이제 수정 자본주의가
그렇죠. 대세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 당시에 루즈벨트가 집권을 했었고 예. 루즈벨트가 1945년까지 3선을 했잖아요. 당시에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 미국 대통령도 재선까지 뿐이 못하는데 3선까지 했었죠. 네. 전시 상태니까 해가지고요. 예. 그 당시까지 소위 말해서 큰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제 2차 세상 끝나면서 경기 불황도 어쨌든 간에 이제 꺼져버렸고, 이제 예. 해결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50년대, 60년대까지는 그냥 큰 정부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된 거군요. 이어져 예. 간 거예요. 그렇죠. 예. 심지어 닉슨이 예. 71년도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예. 69년도가 60년대 말부터 이제 대통령을 했었죠. 예. 닉슨이. You are all Keynesian 이런 말을 해요. 아. 공화당 대통령조차도.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는 이 케인즈주의자가 유행할 정도로. 예. 근데 그 시기가 가장 미국과 서구 사회가 안정적이었던 시기야. 그렇죠. 큰 정부였을 때. 예. 50년대, 60년대가 어떻게 보면 또 제조업도 굉장히 강성했을 때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서양 역사에서 예. 골든 에이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 말로 황금의 황금 시대. 시기죠. 예. 이게 두 번이 있었는데 예.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 오연제 시기. 로마. 오연제 시기. 백인들이 로마요? 예. 예. 아, 네. 로마 오연제 시기가 예. 골든 에이지라고 하고 있고 예. 두 번째가 1950년, 5, 60년대를 얘기를 해요. 야, 그럼 2000년이네요. 예. 2000년의 격차야. 예. 아, 로마. 그만큼 5, 60년대가 전성기였었어요. 아. 예? 이 서구 사회, 미국도 그렇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이 소득세율이요. 예. 소득세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아세요? 아니요. 예? 94%까지 올라가요. 에? 94%. 내가 번 돈의 94%를 그러니까 이게 소득세율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랬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래서 소득이 만약에 한 8천만 원 되는 사람은 그게 예를 들어서 만약 적용이 우리가 지금 한 28% 정도 적용되나요? 만약에 한다면은 예. 소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한 10%만 적용을 하고 네. 그다음에 1200만 원 이상부터 한 4천만 원까지는 고다음 구간인 그러니까 뭐 해서 한 18% 적용한다든가 누진제죠. 이렇게 아, 네. 아니, 그걸 이제 제거다 하고 가장 이제 그러고도 이제 그러니까는 남는 소득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한 1억 5천만 원 이상 된다든가 하게 되면 35%가 이렇게 적용된단 말이에요. 35%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이제 94%인 거예요. 최고 소득세 최고 이제 높은 구간이 94%까지요. 엄청나군요. 법인세율도 50%까지 그랬어. 아, 미국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뭐냐면은 미국 경제 제일 좋았을 때야 문제는요. 야, 이게 재밌네. 예.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았을 때는 충분히 이제 소득세를 그렇게 많이 걷어도 예. 법인세를 많이 걷어도 별 불만은 없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생각이 We are all Keynesian이라고 공화당 대통령이 이야기할 정도로 예. 말씀할 정도로 그 사람들 생각도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세금 많이 걷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20세기 이후에 가장 소득 불평등이 완화됐던 때가 그 시기예요. 아, 5, 60년대. 예? 그러면 예. 큰 정부를 계속 유지했던 거예요, 미국은?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서양 섞고 다 큰 정부가 대세로 돼버려요. 아, 예.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최소한 잡아도 한 60대까지 대세로 되죠. 60년 60 동안? 60년대. 60년대.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70년대 오일 쇼크가 와서 예. 불황이 오고. 예.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 말부터 예. 자본의 어떤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 기업들이 예.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 그 수익률을 이제 그러니까 떨어지는 원인을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걸리면 어떻게 수익률 높이려고 할 게 아니겠어요. 예. 높이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뒷받침해주는 이제 경제학의 새로운 흐름들이 나오죠.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수익률이 떨어지고 스태그플레이션도 생기고 하는 게 예. 다 이 케인지안 때문이다. 아, 역으로 이제 예, 케인지안을 공격을 공격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가 개입해봤자 예. 소위 말해서 고용 개선이라든가 경기 부양은 못 시키고 예. 인플레이션만 시키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경제도 불황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70년대 들어오고.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사실 관계가 없었어요. 관계가 없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 정부가 그러니까는 그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돈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재정을 예. 많이 푼다는 얘기잖아요. 예. 재정을 풀었을 때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것은 수요하고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를 확장시키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수요를. 예, 예. 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가 예. 뭡니까요? 스태그네이션하고 인플레이션 합성어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오일 쇼크 때 생긴 거잖아요. 예. 오일 쇼크는 뭐예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올라가지고 당시에 보면 한 3,800까지 폭등을 해요. 380%까지 예. 이렇게 예. 70년대 초에.
그러면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장사하시는 사람들이 분식점 하는 사람들도 예. 라면값 더 올려댈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거니까. 예. 예?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공급 충격으로 생긴 거야. 그러니까 케인즈의 정책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였던 거야. 원유 같은 공급 충격으로 생긴 거구나.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케인즈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예. 그 당시에 70년대는 우리가 대인플레이션 시기라고 하거든요. 예. 70년대 미국 같은 경우 보거든요. 예. 인플레이션 70년대 말에도 한번 2차 오일 쇼크부터 터지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예. 그 당시 그게 다 대부분이 보게 되면 공급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게 레이거니즘, 대처리즘 이게 대두가 된 거고요. 그렇죠. 80년대 초에. 예. 그러니까 이게 쫙 이어지네. 예. 그래서 그죠? 그 94%에 있던 세금을 그래도 예. 70년대 말까지는 그래도 카터 정부가 민주당 정부다 보니까 예. 한 70%까지 해서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야, 70%도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높은 거죠. 너무 높다. 네. 예. 그걸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얼마로 떨어뜨리냐? 예. 예? 70%에 있던 것을 예. 31%로 좀 절반이 밑으로 31%? 32% 정도로 딱 떨어뜨려요. 지금 우리 수준이네. 그렇죠. 우리 수준.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은 야. 만세 부르는 거지. 야. 되게 좋아하시네. 아니. 그게, 네. 그러니까 대처 레이거니즘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문제는 시장이 아니다. 네. 문제는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다.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의 모토의 시작이에요. 80년대 초반에. 네. 그래서 마침 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영국의 대처 수상과 네. 같이 네. 미영 동맹이 세계 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로 이끌고 가는 거죠. 예. 근데 오늘 주제는 미국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오늘의 주제는 그게 작은 정부의 시작이야. 지금 말씀 드린 게. 이제부터 작은 정부가 시작이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미국이. 그렇죠. 예. 80년대 초반부터 지금 레이건 이야기하신 게 지금 작은 정부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작은 정부로 이제 턴어라운드 된 거죠. 예. 그럼 작은 정부에도 어떤 문제점들이 보이나요? 작은 정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죠.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이제 우리가 경제 활동에 개입을 한다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해결 못하는 부분에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이 잘 되면은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없는 네. 거죠. 이게 우리가 시장 경제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럼 되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해결 못하는 건 되게 뭐겠어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요. 뭐 소득 불평등이라든가 아니면 그래 거기서 이제 일자리 못 가는 사람이라든가 그렇죠? 근데 생계의 위협은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들한테 주로 그러니까는 정부의 손은 아무래도 많이 갈 수밖에 없죠. 그쵸. 정부가 개입하면요. 네. 고소득자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혼자 잘하는 애는 부모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뭔가 아이가 좀 잘 못하고 보면 좀 안쓰럽고 마음이 더 신경이 많이 가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은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그러니까 시장 경쟁에서 나고자들한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손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은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니까. 예. 최소한. 네. 그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역할을 많이 할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네. 돈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규제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고. 그렇죠. 규제도.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는 기업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산업 이제 사고 날 거 같은 것도 좀 이제 법적으로 좀 제재를 해야 되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다 비용인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에 우리가 보게 되면 옛날 뉴스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이렇게 뭡니까 계단으로 내려가는 비상구 쪽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다가도 이제 막 짐들 싸놓고 상품도 싸놓고 근데 그게 소방시설법에 보면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이게 이 화재가 났을 때 빨리 대피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는 짐들을 막 하고 그 기업 입장에서 그게 비용이 절감된단 말이에요. 소방법을 어기면은 그렇죠. 절감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법이 잘못된 규제인 거지 기업 입장에서. 예. 그래가지고 미국 레이건 때 규제를 많이 없애면서 미국의 항공 안전 사고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예, 항공 사고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규제를 없애자는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업들이라고 해서 누가 일부러 사고 내고 싶냐 이거예요. 기업들이 알아서 스스로 다 한다 이거예요. 근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비용 절감.
이걸 먼저 생각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한 뭐 사고 나는 건 나중에 나고 그 사고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시키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80대부터 이제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져요. 심해지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입장 속에서는 중산층이나 서민들을 많이 대변하니까 이제 정부의 개입을 이제 많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 정부를 요구하는 건데 결정적인 것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경제가 불황에 빠졌다라든가 네. 뭐 이럴 때 이제 정부가 이제 많이 개입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부 개입을 굉장히 반대하는 레이건조차도 예. 레이건 부시조차 때도 미국의 국가 부채가 가장 폭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예. 왜요? 국가 부채가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은 그런데 왜냐면 군사비 지출을 그 대신 많이 하는 거예요. 미국이요? 대신에 그러니까 이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 냉전 시대였으니까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게 되면 이제 뭐냐면은 정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친기업적이다 보니까는 군수 산업을 육성을 하면요 이게 기업들한테 돈벌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국방비 지출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미국의 국가 부채가 그 당시 폭증을 해요. 예. 레이건 부시 때 오히려 클린턴 때 이게 꺾이고 예. 민주당 때 꺾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부 지출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반대하느냐? 정부 지출은 뭐가 세금. 기본이체가 세금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 똑똑하시네. 다 알아요. 예. 예. 세금이잖아요. 근데 네.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내게 돼 있어요? 기업. 아니 기업이라든가 부자들이 더 많이 내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내잖아요. 세금을요. 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누가 싫어하겠냐고요. 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싫어하는 거. 싫죠. 예? 근데 그 기업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세금을 거의 못 내는 기업들이 상당수입니다. 지금요? 예, 지금 그래서 항상 어려우니까. 나오잖아요. 그 이자도 못 내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들이 뭐 몇십 %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면 세금을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적자를 보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안 내잖아요. 돈을 못 그래요? 벌었으니까. 예, 돈을 못 벌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근로소득자들도 한 40~50% 정도가 이 세금을 안 내요. 자영업자들도 세금을 안 내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 절반 이하 정도가 네. 소득세를 안 내요. 연방정부 소득세를. 어. 왜냐하면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거야. 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만 세금을 내는 거죠. 네.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의 구조는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 경총이나 정경련에서 주장하는 거를 보면 법인세를 인하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왜요? 그게 이제 함정이에요. 자, 네. 힘드니까 법인세를 인하해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힘드는 게 누가 힘든 겁니까? 국민들이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그 직원들. 아니죠. 지금 세금도 못 낼 만큼 적자 기업들, 네. 자영업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근로소득자들, 저임금 소득자들 이런 사람들이 힘들 그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은 법인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쵸. 아무 상관없죠. 예. 그러니까 기업들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 50% 이상은 법인세를 인상하든 인하든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법인세를 안 내니까. 네. 법인세를 내더라도 아주 조금만 내니까. 그럼 너무 대기업들 입장에서 법인세를 인하라는 거는 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경총에서 그런 주장을 하면 경제신문들에서 냉큼 받아 쓰는 거죠. 경총이 누구예요? 어디예요? 그 대기업들의 모임. 전경련은 들어보셨어요? 네. 예. 전경련 비슷한 거죠. 예. 대기업들의 모임. 그러니까 대기업들 중에서도 세금을 내는 기업들,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한테 대해서 법인세를 인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기업들 전부에 대해서 법인세를 인하라는 게 아니고. 그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정부의 뭐 개입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거는 정부의 개입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단체들이. 근데 단체들이. 왜 지금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이 이슈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긴급 재난 지원금도 풀고 예. 막 마스크도 나눠주고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국민들은
사실 좋거든요. 되게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내가 예. 낸 세금이 그래도 뭔가 나도 이익을 본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그럼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반대하는 지금 서로 사람들도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코로나 전에는 큰 정부였어요? 작은 정부였어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구분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이제 네. 코로나 19 이전 더 나아가서는 뭐 금융위기 이전까지 보게 되면은 네. 아까 얘기했던 70대 말부터 해가지고 작은 정부가 그 유행병처럼 이렇게 지배를 했었죠. 전 세계를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요. 작은 정부가. 예.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기가 설 때마다 뭐 금융위기라든가 네. 아니면 이번 코로나 19 같은 위기가 설 때마다 코로나 19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감염병이 확 확산되다 보니까 이걸 막으려면은 우리가 흔히 사회적 거리두기 많이 했듯이 네. 활동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사람들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네. 접촉을 최소화하려니까 자연히 뭐냐면 경제 활동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소비 활동을 이게 줄어들잖아요. 네. 소비 활동을 줄어들면은 자영업자가 장사가 안 되죠. 그쵸. 자영업자가 장사가 안 되면 자영업자는 그 물건을 어디서 기업에서 사다가 파는 거잖아요. 아, 그쵸. 기업도 안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시장에 의해서 이게 잘 순환되고 돌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경제 활동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예, 연결고리가 다 끊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작동이 안 되니까는 그럼 시장이 작동 안 되는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네. 예? 사람들이 픽픽 쓰러진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수입이 안 생기니까는 소위 말해서 자영업자들은 폐업한다든가 뭐 이런 게 막 생길 수밖에 엄청 없잖아요.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태를 그냥 방치를 할 수 없는 거죠. 시장은 어쨌든 간에 이게 여기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감염병이 확산되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활동을 일축될 수밖에 없고 네. 정부도 자제시킬 수밖에 최소한 선진 국가들은 같은 경우는 강제로 격리시켰잖아요.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아예. 네. 일주일에 최소한 최대한 2번 정도는 장보러도 가라.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예. 강제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정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서. 그거를 시장이 못하니까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거 나올 때도 야당의 일부 하여간 그 사람도 하여간 지난번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 그 Y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그랬었어요. 예. 이 돈 푸는 거. 그분도 이제 경제 전문가 출신인데. 예. 근데 그거 안 해주게 되면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소득이 다 수입에서 끊어졌는데 주로 이번에 그리고 일자리가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사람이 누구냐? 임시직, 일용직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네. 자영업자하고 임시직, 일용직이요. 네. 정규직은 일자리 안 있잖아요. 코로나19 터져도 월급 나오잖아요. 쓰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게 되면 저축도 많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아놓은 돈도요. 네. 그럼 당장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입이 끊어지면서 그러니까 생계가 위협받는 거라고요. 근데 그 상태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또 가만히 두 손 놓고 있으면은 그쵸. 알아서 니네 스스로 해결하라 안 되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네. 사람 사는 사회에. 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좋은데 예. 그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는. 자, 그렇죠. 여기 이전에 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요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이전부터 사실은 네. 이게 시장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이야기는 이제 계속 많이 됐단 말입니다. 그거는 해외 선진 언론들에서도 야 이게 경제 성장률은 좋다고 하는데 미국도 좋았잖아요. 코로나19 이전에 좋았어요. 네. 좋았는데 왜 임금이 안 올라? 미국 경제가 10년 동안 임금이 안 올랐어요. 일본도 20년 동안 임금이 안 올라요. 이게 왜 이런 거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물가도 안 올라요. 물가도. 예. 네. 임금이 근데 실업률은 또 아주 좋아. 좋다는 건 실업률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업이 별로 없어요. 낮아요. 이게 이상하네. 근데 돈은 또 계속 한쪽으로만 몰려.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만 막 벌어. 그리고 일부 자산가들만 계속 자산이 불어. 그래서 70년대 미국에 비교해서 가령 소득 불평등이 이렇게 커지는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도 기업소득보다는 임금소득, 근로자들이 버는 가계소득 있죠. 가계소득. 네. 가계소득이 원래 높았어요. 그래요? 예, 기업소득보다. 네. 근데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을 어느 순간에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한 네. 6% 정도 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버리고 그만큼 6% 포인트 정도 가계소득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임금이 계속 정체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부격차 문제, 소득 불평등 문제, 그다음에 임금 정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에 가득 차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0년대 이후부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소득 불평등이 다 심해져요. 그리고 노동소득의 비중이 줄어들고요.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 계속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대다수 서민들이 참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러면 거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빚내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채 같은. 그래 부채가 이제 각 증가하죠. 근데 부채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 소득을 땡겨서 쓰는 거라고요. 그쵸. 언젠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래 소득이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면은 그 부채는 언젠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금융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 같은 게 터지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다 두 손 놓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그러니까 쉽게 돈 벌 수 있게 해주게 되니까는 그런 위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큰 위기들이 발생하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금융이 딱 터지고 나가지고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그 위기 터졌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정부가 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수습을 해야 되니까. 중앙도 막 돈 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푼 돈들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 그 돈들이 그러니까는 그 서민들한테 갔으면 좋은데 대부분 기업들한테 가고 부자들한테만 이제 소사태 하다 보니까 네. 소득 불평등은 더 악화된 거예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게 이제 경제 성장률에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러니까 좋다고 보이지만은 대다수 서민들은 그러니까는 그 경제 성장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돌이켜 보세요 한번. 예. 지금 야당이 과거 집권했었던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흔히 말해서 낙수 효과라는 말을 얘기했었죠. 낙수 효과가 뭐냐면은 알아요. 예. 뭐죠?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그러니까 고용도 증가하고 투자도 증가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한테도 가게도 많이 들어갈 거다 했는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아까 이제 최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가계 소득은 별로 안 늘고. 그러니까 기업 배만 부르. 기업은 다그만 이제 저기 수입이 증가하고. 네. 예. 이제 그런 걸 이제 경험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2016년 같은 경우 우리가 박근혜 탄핵이 있었던 시기에는 어느 정도 최악이었냐면은 전체 가계 중에서 한 60%가 소득이 후퇴라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행진하고 있었다고요.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네? 엄청 힘든 시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것이 당시에 최순실 사태가 안 터졌어도 정권을 다시 재연장하는 건 힘들었을 거다. 예, 그러면 60%라면 중산층도 상당히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전체 60%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심이 이반할 수밖에 없죠. 국민들은 뭐냐면 경제가 좋아야지만이 계속 지지를 해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작은 정부는 사실 그러니까 상당히 경험적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네, 보여줬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가계 소득을 좀 개선하려고 했던 것이 그게 이제 소득주 성장인 거고. 최저임금 높이고. 그걸 높이고 이제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의 좀 소득을 강화시켜주는 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일부 했잖아요. 네. 그것도 뭐 대단하게 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그거를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 보수 언론들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가 돈을 많이 쓰게 되면요.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예산 편성하면은 무슨 뭐 슈퍼예산 500조 돌파해가지고 역대산 뭐 이런 식으로 막 보도하잖아요. 네. 예? 슈퍼 뭐 초에 이런 예산하잖아요. 정부가 돈을 많이 쓰게 되면은 그 돈은 결국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금은 누가 내냐? 우리가. 고소득자 기업이 아까 많이 낸다 이거예요. 네. 예? 그 사람들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예요. 대변해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게 싫은 거야. 그 사람들이 광고 주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의 그 현실에서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언론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이제 최 기자님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근로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만입니다. 한 40한 2, 3%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우리가 이제 연말에 정산을 할 때 네. 많은 공제들을 하고서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공제를 다 빼고 나면은 세금 낼 소득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면세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낸다는 게 그만큼 못 본다는 소득이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출이 너무 컸다는 거죠. 아니 그만큼 못 본다는 못 거야. 본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 이제 공제 혜택을 기본적 공제 혜택을 이제 다 받고 나게 되면은 낼 세금이 없다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도 소위 말해서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 지출을 많이 하고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 왜? 근데 이제 문제는 보면 자기들은 세금도 안 내는 사람인데 세금 안 내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부가 돈 많이 쓰고 정부 부채 증가하는 걸 이제 걱정한다는 얘기는 그게 소위 말해서 보수 언론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맨날 뉴스 보면은 국가의 부채가 이만큼 늘어났다. 그럼 뭔가 겁나 막 이제 우리나라 곧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은 그러니까 이 정부 부채가 증가해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낼 사람도 아닌데 이게 역사로부터 이렇게 계속 같은 의견들만 들으면 얼마나 국민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쏠리는지 미국의 다시 건강보험제도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같은 경우는 건보공단에서 어떤 약을 누가 개발을 했어요. 근데 국민들이 꼭 필요한 약이야. 뭐 당뇨병 환자가 꼭 필요해. 그래서 수백만 명 당뇨병 환자가 이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약값이 너무 비싸. 그러면 수가 조정을 하잖아요. 약가를 조정을 해서 야 그렇게 받을 수는 없어. 라고 해서 약값을 조정을 해가지고 제약회사들에게 약값을 조정해서 시장에서 팔도록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다 수가가 조정이 되고 국민건강보험상에서 약값이 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약값을 그 정도의 약값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통적으로 제약회사들이 약값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말하는 시장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 건보공단 같은 정부기관이 약값에 개입을 하면 정부 개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만을 막 표시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걸 싫어해요. 국민이 싫어한다고요? 미국 국민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정착이 안 되는 이유가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반대를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늘리자라는 그 정책에 관해서 반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모순적인 일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달만 살아보지 얼마나 살기 좋은지 병원도 가고 약국도 그래서요 가고. 우리가 정부 부채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있잖아요. 국가 채무가 이제 재정이 건전성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원래 정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구조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장점도 있지만은 제도의 장점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이런 소득 불평등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경제에 사는 한에 있어서요. 그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면은 사회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그러니까 조세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한다든가 이걸 가지고 좀 이제 완화시켜야만 된다. 그래야지만 자본주의가 망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자본주의 체제라는 게 잘 유지가 되려면은.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정부가 지출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부가 이래서 지출을 만약에 우리가 100억을 지출했을 때 그 100억이 그러니까는 모든 국민한테 똑같이 혜택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그 100억 중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인 취약계층한테 더 많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가 쓰는 돈은 물론 이제 이렇습니다. 정부가 돈을 쓰더라도 되게 보수 정부가 집권했을 때는 정부가 쓰는 돈이 되게 기업한테 가. 기업한테 기업 지원에 가요.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아니 그것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그들은 그러니까 최고라고 하고 또 기업의 자신들 지지 기반이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사실 그것도 시장 개입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 개입이죠. 똑같은 시장 개입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진보적인 정부들은 그게 이제 대개 보게 되면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취약계층들한테 아무래도 혜택이 많이 가죠. 그러면 이제 소득 재분배 이런 효과도 있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예산 많이 증가하고 그랬었어요. 국가부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보수 언론들이 뭐라고 수입 안 잡아. 그때는 왜 안 잡냐? 기업들한테 그게 많이 혜택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 정부라고 해가지고 큰 정부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가장 쉽게 하는 것은 얼마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될 수 있겠는데 그 돈을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되고 보수 언론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기업한테 많이 가면은 그때는 그거 가지고 시비 안 걸어. 4대강 사업은 반대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22조 원이나 썼는데. 그 22조 되게 누구한테 가요? 건설회사한테 다 쓰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큰 정부가 무조건 되고 진보 정부는 아닌 거예요. 보수 정부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부 지출을 늘릴 때는
이게 그러니까는 오히려 소득적으로 악화시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네요. 예. 네네. 그래서 이 큰 정부, 작은 정부가 그러니까 기계로 물로 자르듯이 자르듯이 칼로 못 구분하면 자르듯이 안 되고 예, 그렇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 그렇죠. 재분배되느냐 그게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지금 정부는 잘 쓰이고 있나요? 잠깐만요. 그 이야기 전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부작용 이야기는 꼭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의 부작용이? 그러니까 큰 정부로 가면 갈수록 비효율이 늘어난달지. 그렇죠. 그런 논리들이 있죠. 정부가 방만해진달지. 예.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흔히 말해서 이제 경제에서 정부 실패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맡겼는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걸 예. 이제 시장 실패라 그래요. 그럼 시장 실패가 일어나면은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개입한다고 해서 이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대안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최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 방만하게 경영하고 비효율적으로 돈을 쓰게 되면은 예. 시장 실패 못지않게 크다 막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이 정부 실패인데 대부분이 보게 되면요, 정부 실패가 어디서 비롯되지는 거냐면 정책 실패예요. 정책을 가지고 이걸 이제 집행을 하는 거, 돈을 집행하는 거니까. 그럼 정책 실패는 되게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그 정책 결정 과정이 굉장히 불투명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실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국가가 어떤 정책을 갖대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YS 때 예. IMT 2004이라는 거 기억나요? IMT 2004 그게 기억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예. 모바일 산업 이제 육성하겠다고 해가지고 예. 이동통신 사업 육성하겠다 해가지고 예. 당시에 그런 사업을 할 때 보게 되면 정부가 그 이 모든 기업들한테 다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예. 정부가 선정을 해요. 왜? 그 산업은 굉장히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예. 이게 수십 개 만약에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악화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 YS 때 삼성이 진출하려고 할 때도 막 반대 여론이 많았었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현대, 대우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예. 기아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이제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 컸던 거예요. 예. 자동차는 이게 그러니까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동통신 사업도 당시에 3개 업체만 딱 했단 말이에요. 예. 3개 업체로 이제 3개 업체만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어 정부가요. 예. 그런데 그 이동통신 사업을 기업들 입장 속에서는 따내고 싶은 이제 이 기준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 사업을 따냈을 때 수익이 생긴다면 그 하여간 수단방법 안 걸고 아이가 그거 따내고 싶을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선정하는 게 누가 선정하느냐? 당시 구조 속에서는요.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해당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 국장급 이상 예. 그리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예. 이 사람들 수십 명이 그거를 그러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정치 실패나 정책 실패는 큰 정부건 작은 정부건 언제든지 올 수가 있네요. 그렇죠. 투명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그러면 기업 입장 속에서 그 수십 명 로비하는 비용이 예. 그 사업을 따내가지고 생기는 수입보다 만약 작으면은 할 게 아니겠습니까? 로비를요. 하죠.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가가지고 네. 엉뚱한 곳에 가서 수천억 원, 수조 원 날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치 예. 실패, 정책 실패를 약화시키려면요. 예. 민주주의가 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필요한 거야. 오히려 예.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정권이 그러니까 분산되는 게 우리가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의사결정권이요. 예.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세계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만약에 투명하게 다 공개했으면은 그거를 그러니까는 비합리적으로 결정 못했을 게 아니겠 못하잖아요 관료들이요. 그렇죠. 예. 전 국민이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자기들이 되게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주의를 되게 이걸 하죠. 운영을 하죠. 예? 정부가 어떻게 운영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는 그렇네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네요. 절차나 그러니까 방식. 자본주의가 예. 건강하게 발전하려면은 민주주의가 굉장히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예. 예. 어떻게 하느냐, 정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게 이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게 무엇을 너무 보다 어떻게. 네. 오늘 그 재밌게 간단한 배웠습니다. 한마디의 결론을 위해서 예. 오늘 미국 역사까지 갔다 예.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이게 지금 알쓸신잡이야. 이게 예. 최경련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네네. 함께해 주신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운 교수님 그리고 오윤혜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오늘 또 절감합니다. 세상의 이익이 주말에는 따따블로 되는 최경련의 경제쇼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